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가 정말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도 꽤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다음 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번 주 후반이 바로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이고요.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즌이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이 되게 되면 사이버 먼데이가 있는데, 이 사이버 먼데이보다 중요한 게 보시면 미국의 국채 입찰이 무려 2,400억 달러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수요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 이게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요일 날 보면은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12월 중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각 지역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과 관련한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경제 동향, 그리고 물가 상황, 그리고 고용 상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내용이니까요. 요걸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12월 FOMC에는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가게 되면 역시 중요한 일정이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는 3.5%이고 현재 동결 가능성이 꽤 높죠. 또 하나는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인데, 원래 이게 이번 26일 일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불현듯 30일로 연기가 됐어요. 30일로 연기가 되면서 시장에 유가 하방 압력을 꽤 높여줬었던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펙 그 산유국 내부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감산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사우디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단에서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일단 그 10월 중순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했던 시점이 11월 30일이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이제 월말 월초로 이제 지나가면서 다양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것. 그리고 유럽에서도 보면 물가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 날 유럽이라고 해놨지만 여기는 뭐 유로존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하루 앞서서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들은 첨부해 드린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내용을 좀 가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미국 증시가 하이로켓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예요. 보시면은 지난 7월 달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락하는 모습을 그리다가 10월 30일부터 여기 땅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쐈어요. 그래서 올해 연준 고점까지 얼마? 0.26%까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촬영 날짜가 목요일이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휴장이거든요. 오늘 안 쉬었으면 연준 고점 벗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대감들이.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가 2021년 11월 달에 만들었던 거의 한 4,800선 정도이니까요. 뭐 거기도 여차하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역시 주가 상승을 가장 높게 그리고 기여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본다라고 하면 그 중에는 AI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는 바로 엔비디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 회계분기상월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예상 매출액이 뭐 200억 달러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이렇게 올라왔었죠. 무려 주가도 25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다만 실적 발표 이게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하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으실 거니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년 대비 증가율은 상당히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유의미한 변화의 시점이 됐었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분기를 거듭할수록 전체적으로는 증가율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은 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놓고 보면서 상당히 높은 목표 주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더 갈지 궁금해지네요. 자, 최근에 10월 말 이후부터 보면 전체적으로는 금융 여건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여건이 완화가 되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화가 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달러 자체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금융 여건 지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떨어지고 증시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실제 MSCI 전 세계 지수를 보면 지난 7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실적들, 그러니까 최근 1, 2주 사이에 주로 유통업체나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실제 이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들과의 최접점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행태 또는 소비에 대한 니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매우 중요했었거든요. 자, 보면 이제 기업들마다 물론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실적을 양호하게 발표했지만은 앞으로 좀 둔화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남긴 회사들은 뭐 주구장창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실적도 잘 나왔고 향후 가이던스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 비중을 좀 따져보자라고 하면 일단은 요 후자 쪽이 보면은 한 70% 정도인 것 같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은 한 30% 정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매업체들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래? 라고 하냐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가장 큰 게 바로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여기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업체이죠. 근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전망도 안 좋게 나오면서 당일 하루에만 35%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누적이 아니라 실적 발표를 한 당일에 주가 퍼포먼스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도 좀 나타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도 물론 달러트리를 비롯한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에 비해서 시중금리라고 하면 여기는 2년물과 10년물입니다. 이것들이 보통 기준금리의 선행에서 피크아웃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피크아웃 했고 여기서 피크아웃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그 시점들을 보면 금리가 상승 구간이 아니라 동결 시점부터 동결에 앞서서 피크아웃 하는 모습들 좀 보였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연준이 금리 동결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중금리가 이렇게 완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금융 여건이 완화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최근 3주간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연준이 더 긴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연준의 FOMC 성명서에도 항상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의 이중 책무 또는 이중 의무라고 하는 듀얼 맨데이트 자체가 이 성장과 물가 안정, 고용과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세 이상의 성장을 하느냐, 추세 미만의 성장을 하느냐이고요. 고용 시장이 견고하냐, 견고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원하는 거는 이 물가라고 하는 게 낮아지기 위해서는 성장도 추세 이하로 해야 되고 고용 시장의 냉각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경계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실제 저는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 경기라고 하는 것 자체, 경기 또는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큰 항공모함과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여러 차례.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그냥 자동차 운전할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핸들을 좌우로 흔들면은 바로바로 턴을 할 수 있지만 항공모함은 그렇지가 않죠. 털더라도 아주 느리막하게 들게 되고 그게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 꾸준하게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상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가 냉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는 이게 냉각을 좀 넘어서 둔화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애매모호한 시점에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준위원들도 계속 얘기하지만 몇 개월간의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간의 데이터가 더 쌓여야 될 것 같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월스팔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면 과거에 연준이 긴축을 상당히 가파르게 고삐를 당겼을 때 실제 아주 스무스하게 경제가 착륙했던 사례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뭐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성장과 고용, 이게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의 방향성에 매우 중요한 인디케이터이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국채 발행입니다. 앞서 일정에서 쭉 말씀드릴 때 월요일 하루에만 2,420억 달러의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중에 좀 중요한 게 결국에는 2년과 5년물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추정은 550억 달러이고요. 5년물 같은 경우가 540억 달러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게 수요가 얼마만큼 받쳐주느냐예요. 수요가 얼마만큼 받쳐주느냐이고 이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이걸 응찰률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응찰률과 그리고 이제 경매에 집어넣을 때 간접 낙찰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표들이 이전보다 높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국과 같이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주요하게 사들이는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처인 거죠. 이 수요자들의 니즈가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중국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중국의 빈자리를 영국이 좀 빠르게 채워가고 있긴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시원시원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2020년 이후부터 좀 빠르게 줄이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플랫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평균 만기가 과거부터 보면 한 61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은 72개월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채 발행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기채 발행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에 대한 부담 비용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리 방향성을 좀 보실 때 이런 국채 발행 이슈도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죠.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 10월 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반짝 좀 튀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쭉쭉쭉 하락을 하면서 결국엔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수요하고 공급을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 미국의 가솔린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2022년이에요.
2022년이고 요게 지금 2021년인데 요 주황색 그래프가 2023년이거든요.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걱정이 안 되죠? 물가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지 않고 있다. 다음 주에 10월 PCE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PCE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코어 PCE가 연준이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티키한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전월 대비 한 0.3%에서 0.4%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헤드라인 PCE는 0.1% 미만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위원들도 이 스티키한 물가, 즉 서비스 물가, 핵심 서비스 물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서 수요와 공급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일단 공급은 역대급 공급이죠. 보시면 사우디는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늘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우디가 줄인 양보다 미국이 늘려나가는 양이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고요. 또 하나는 수출과 관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수출과 관련한 부분인데 실제 10월 초에 발생했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이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원유 수출을 늘려나가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미국이 암묵적으로 허용하네 안 하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와 이 사우디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란이 좀 메이크업하는. 근데 보시죠. 이 100만 배럴 단위이긴 하지만 사우디는 지금 이게 500만 배럴에서 800만 배럴이고요. 여기는 고작 20만에서 한 150, 160만 배럴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제 이 추이만 놓고 보면 10월 달 들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건 아무래도 이제 분쟁의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소비와 관련한 부분을 보기도 소비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지만 실제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중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거죠.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의 우려가 유가 하방 압력을 높이는데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유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넘쳐납니다.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 미국 가계의 순자산 변화 추이를 나타낸 건데 최근 흐름은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도 보면 연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주식 자산이든 또는 부동산 자산이든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보면 그게 가계의 부의 효과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집이 5억에서 갑자기 6억, 7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비의 수준과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물가단에서 보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금융 여건이 완화가 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계의 순자산 급증, 특히 주식 자산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99년 말에서 2000년 초반에 나타났던 미국 가계의 순자산 변화 중에서 주식만 놓고 본 겁니다. 주식 자산 가치 비교를 보면 전체 순자산 증가에서 거의 절대 다수가 보시다시피 주식 자산에서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니까 소비자들의 수요가 공급을 엄청나게 뛰어넘는다. 위에도 적어놨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 의지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긴축 의지가 커진다라고 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즉 여기 고금리를 더 동결을 오랫동안 하든지 아니면 금리를 더 올리든지에 대한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찍은 사건 번호 X라는 오리지널 컨텐츠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미국 주요 지수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11월 들어서 하이로켓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 고점 부근에 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유럽 증시들은 오히려 더 202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도 올라가 있는 몇몇 국가들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요 둔화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 소매업체들의 실적이나 또는 가이던스가 부진하고 이게 주가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 수요, 즉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양면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은 금리가 정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래서 내년 중반부터는 금리 인하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변수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첨부해드린 일정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당장 추워진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목 상태가 아리까리한데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